자, 이번 시간에는 간호진단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간호사정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해석하고 데이터를 콜렉션하고 애널리시스하고 분석하죠. 그러면 거기서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진단이에요. 그러면 간호진단은 건강 문제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삶의 반응이 주로 중요한 관심을 갖는 거죠. 간호사가 개인이나 가족, 집단,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 문제, 위험 상태, 건강 향상을 위해서 간호진단 분류체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간호진단은 질병을 명명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의학진단과는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이 정신간호사에서 정신간호학에서의 간호진단은 어떨까요? 간호사가 해결할 수 있는 환자의 증상과 어떤 니드, 요구에 주로 초점을 둡니다. 따라서 정신간호사가 특정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간호진단을 내릴 때는 DSM-5의 의학진단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이를 근거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대상자의 심리사회적 요소와 개인 및 가족, 지역사회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진단은 주관적, 객관적 자료에 기반을 두는 거죠. 간결하고 명료해야 돼요. 대상자 중심으로 개별적이고 정확하면서 타당성 있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간호진단을 기술한 예는 이 표를 보는데 무가치감과 관련된 자살행위의 위험,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목숨을 끊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세상 사는 것이 험하고 의미가 없어요.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자, 객관적 징후. 1년 전 다량의 약을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한 과거력이 있고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죠. 무표정하고 병실에서 위축되어서 혼자 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모모에 근거한, 모모와 관련된 모모시다. 간호진단이 도출되면 긴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간호진단을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플랜이죠. 간호계획. 자, 진단이 내려진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에 기반해서 목표와 기대되는 결과를 설정하는 것이 간호계획이라고 했어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간호중재를 계획하는 단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간호계획은 역동적인 과정이에요. 대상자의 변화에 따라서 간호 목표의 우선순위는 계속해서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간호 목표가 설정이 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간호중재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간호 목표를 보면 간호계획 단계에서 간호사는 대상자와 함께 간호 목표를 설정하고 대상자와 설정된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간호 목표를 서술할 때 주어는 대상자가 됩니다. 간호사는 대상자를 파트너로 인식해서 대상자가 수용할 수 있는 목표를 이끌어내도록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상자 또는 가족과 함께 목표를 수립하고 설정된 목표를 다른 치료팀과 공유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쉐어하면서 간호중재에 필요한 자원들을 통합해 나가야 합니다. 대상자가 목표를 설정할 때 간혹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표현으로 목표를 진술할 수 있으므로 간호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적인 용어로 기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간호목표 진술의 예를 봅시다. 자, 간호진단이 자살행위의 위험이에요. 어떤 리스크4죠. 맞는 진술은 뭘까요? 자신을 해치는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자살 생각이 사라졌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 이게 간호목표죠. 사회적 고립, 효율적인 관계 능력을 증명한다. 자, 이런 거 두 개는 다 틀린 진술문이에요. 그래서 집단요법에 참여하기로 스스로 선택하고 교류를 위해서 치료진을 찾고
방에 혼자 있는 모습의 관찰 빈도가 감소되는 게, 이게 바로 간호진단의 목표 진술이죠. 자, 그러면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장기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단계적인 단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각 목표의 진술은 그 목표가 성취되는 기간과 대상자 혼자서 행할 것인지 간호사가 동반할 것인지의 조건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호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대상자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상담을 위해서 찾아온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사례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춘기 자녀는 부모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접근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한 바로 그 대상자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그 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아들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합시다. 당신의 반응이 변해야 아들도 행동이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나는 외롭다, 혹은 나는 아주 불행하다와 같이 대상자 스스로 문제를 느낌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상자가 자신의 느낌을 명확히 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외에 당신 스스로 외로움을 덜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서 자신의 행동과 느낌 간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자, 두 번째, 대상자의 문제 자체가 원하는 목표나 아이디어가 결여된 경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 간호사는 인생의 가치와 목표는 마술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각자 노력에 의해서 찾아가는 것임을 알려주고 찾는 과정을 지지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죠.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공부해 오면서 인생의 가치와 목표가 마술적으로 뿅 하고 나타나고 발견되는 것 아닌 거 아시죠? 그쵸? 각자 노력에 의해서 찾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사람이 정신질환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대상자가 스스로 설정한 목표가 부적절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해서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이 경우 간호사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대상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세운 목표가 간호사가 생각한 목표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대상자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넷째, 대상자가 선택하는 데 갈등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대상자가 선택한 사항들이 고통을 주거나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현실적이지 않을 때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혼을 원하지만 자녀가 상처를 받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간호사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 과정을 이용해서 그들이 가능한 다른 대안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가족치료사라든가 아니면은 사회복지사, 사회사업가를 연결해 줄 수도 있죠. 자, 마지막으로 대상자가 실제로 문제가 없고 자신의 문제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간호사는 대상자의 현재 기능 수준과 기대하는 기능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상자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간호 목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와의 치료적 관계 속에서 환자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재 계획인데 간호사는 설정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간호의 연속성 안에서 간호 중재를 계획을 합니다. 간호 계획을 수립할 때는 간호 중재가 대상자에게 안전한지, 다른 치료와 일관성이 있는지, 행동 변화를 달성시킬 수 있는지,
또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의학적 처치 효과를 사정하고 점검하는 것을 포함하고 대상자에게 중요한 개인적인 목적과 가치에 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간호계획을 설정해야겠죠. 대상자의 경제 상태, 또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 가치 체제 혹은 개인적인 선호도를 고려해서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하도록 계획해야 돼요. 그래서 정신건강의 임상간호 실무에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간호 수행은 세 영역, 인지적, 정서적, 사이코모토, 정신운동적으로 구분해서 계획할 수가 있는데, 자, 인지적 영역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 것, 정서적 영역은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고, 정신운동적 영역은 새로운 운동기술을 숙련하는 것과 각각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자신의 신념체계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서 약물 복용을 불행하고 non-compliance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대상자에게 약물 교육을 하는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습득하여서 어떤 약물 복용의 이행, adherence를 높일 수 있는 정서적 영역의 간호중재와 처방약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에, 자, 이런 거는 이제 정신운동적 영역이죠. 그래서 이러한 간호중재가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간호수행, 임플리멘테이션, 간호과정의 네 번째 단계예요. 계획된 간호중재를 어떻게 수행하는 단계죠. 정신간호사는 정신질환 및 신체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간호중재로 상담이나 환경치료, 자가간호활동, 정신생물학적 중재, 건강교육, 사례관리, 건강증진 및 유지, 기타 접근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전문간호사는 정신과적 간호실무 제공자, 교육자, 연구자, 지도자, 자문가, 협동가로서 정신치료 및 자문을 제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신간호사는 대상자의 생물, 정신, 사회, 영성 측면을 고려해서 홀리스틱, 토탈 케어, 전인격적 간호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간호 수행은 안전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요. 돌봄의 형태로 수행되어야 하고 간호사의 기능과 수행은 정부나 의료계에서 허용하는 간호실무 법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죠. 이때 간호사는 이용 가능한 자원을 고려해서 간호중재를 수행하고 대안이 될 수 있는 간호중재를 개발해서 다른 치료팀과 어떻게 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간호수행 내용을 보면 상담, 그쵸? 환경치료, 치료적인 환경을 구조화하는 것, 그러니까 틀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가간호활동, 대상자가 자가간호활동과 일상생활 기술 훈련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인 웰빙을 증진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신생물학적 중재, 정신생물학적 중재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서 대상자의 건강을 회복하고 추후 최적의 기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상기술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건강교육, 건강교육을 통해서 만족스럽고 생산적이면서 건강한 삶의 패턴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돕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스타디인데 우리가 컨퍼런스 케이스 스타디를 많이 하죠. 총체적인 건강 서비스를 조정하고 간호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건강증진 및 유지,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호전략을 세우고 수행합니다. 자, 정신치료, 정신전문 간호사는 건강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이전의 건강상태 및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가족, 집단 정신치료와 아동 정신치료, 그 밖에 다른 치료 유형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간호계획과
체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간호를 제공하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 제공자 및 기타 다른 치료 요원들에게 자문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밸루에이션, 평가예요. 그래서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대상자와 간호사가 함께 간호계획에 플랜에 명시되어 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간호중재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간호평가 시 간호과정의 모든 단계를 고찰하고 간호 목표의 충족 여부와 정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대상자와의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되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과정으로 대상자와 가족이 함께 평가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같이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 달성에 대한 평가는 문서화해서 간호사나 다른 치료진이 대상자의 치료 과정을 결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호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 항목은 목표와 관련된 대상자의 반응, 목표의 성취 정도, 대상자의 문제 해결 여부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 자료에 따라서 간호사는 간호계획의 수정이나 종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간호사는 다음과 같은 주관적, 객관적 자료를 수집해야겠죠. 대상자의 반응을 통해서 간호중재가 목표와 기대되는 결과의 달성에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도움이 되었다면 의도했던 결과인지, 의도하지 않은 것인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간호중재가 효과적이었는지, 효과적이지 않았다면 중재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비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진단 내려진 간호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는지, 간호 진단을 수정할 필요가 있거나 새로운 간호 진단을 추가해야 하는지, 대상자와 가족은 간호 중재에 대해서 만족하는지를 보는 거죠. 자, 평가는 대상자와 가족이 설정했던 목표와 그에 따른 만족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상호 과정입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간호행위의 어떤 측면이 대상자와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가적인 간호행위가 그들의 안녕 상태를 향상시켰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공된 간호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변화 정도를 명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죠. 간호사가 대상자의 어떤 문제에 접근했는지, 그리고 제공한 간호가 치료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방법으로 진술해야 돼요. 우울증 환자에게 증상의 기초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울 측정 도구 이용할 수가 있죠. 대상자에 진행되는 사항을 같은 척도를 이용해서 치료 과정의 다양한 시점마다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제공된 간호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개념 지도부터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